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동현입니다. 네, 저번 주인데요. 아까 2026년도 6월 초에 한국전자통신산업진흥에서 주관하는 요 오프라인 교육 리스크파이 프로세스 구조 및 뉴스 커널 포팅 활용이라는 이 과정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사로 활동했는데, 이때 현직 개발자 분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재직자 분들이죠. 재직자 분들이 오셔서 이 과정을 들으셨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되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이 재직자 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질문 중에서 또 여러분 구독자분들께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주신 질문은요, 새로운 칩셋으로 변경된 그런 프로젝트에서 BSP 개발자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20분 정도 그 재직자 분들께 설명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께도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사실 어떤 특정 업체에 국한된 그런 개발 프로세스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던 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또 드립니다. 자, 먼저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국내에서 개발 중인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 구조 내에서 개발이 됩니다. 이 프로세스 내에서 개발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부분에 칩셋 벤더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스텀, 고객사, 제조사인데요. 제품 개발을 하는 그 생태계라든가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 관점으로 보시면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눅스 커널이라든가 ARM 프로세서 혹은 여러 그 칩셋을 구성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이를 IP라고 합니다. 이 IP를 활용해서 칩셋 벤더, 칩셋 업체들은 칩을 설계를 하면서 이 칩을 제어하는 IP 드라이버를 설계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트로더도 개발하고요. 그리고 SDK도 함께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칩셋 벤더에서 개발한 부트로더라든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든가 여러 가지 디버깅 툴까지 묶어서 이를 고객사에게 전달합니다. 이를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를 BSP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BSP를 고객사가 받아서 이 기반 위에서 제품 리퀘어먼트 요구사항에 맞는 드라이버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카메라와 관련된 제품이라면 카메라 센서를 더 추가하고, 그리고 카메라와 관련된 다양한 퍼리퍼럴을 여기 붙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모뎀과 관련된 퍼리퍼럴이라든가 혹은 또 추가적인 센서라든가 혹은 지문 인식이라든가 이와 다양한 그 퍼리퍼럴을 붙여서 제품 개발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칩셋이 새로운 칩셋으로 바뀌었어요. 이전 칩셋의 이름이 메시였는데, 자, 이제 바뀐 칩셋 이름이 호날두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축구 슈퍼스타 이름을 들어서 칩셋 이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팹리스 업체에서는 이와 같은 닉네임으로 칩셋 이름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 호날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메시하고 호날두 같은 경우는 사실 스타일이 다르죠. 스타일도 다르고 축구란 스타일도 다른데, 그러니까 좀 칩셋이 새로운 스타일로 변경이 됐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칩셋이 변경이 됐다면, 그러면 자, 이 커스터머 OEM 사이드에서 개발하고 계시는 로우 레벨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 영상은 파트 1이 되겠습니다. 칩셋이 바뀌면, 자, 커스터머 OEM 사이드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업무가 뭐냐면
문서 리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칩셋 있잖아요. 호날두라는 칩셋으로 바뀌었다면 호날두 칩셋과 관련된 레퍼런스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레퍼런스 문서를 팹리스 업체에게 요청하셔서 이 문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칩셋 업체로부터 전달 받으실 문서에서 어떤 내용을 리뷰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팅을 하는 과정 있잖아요. 부팅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팅하는 과정을 부팅 시퀀스라고 하고 부팅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팅을 하는 그 전체 실행 흐름 있죠? 실행 흐름을 설명하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실제 브링업을 진행하실 때 어느 부분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팅 과정 문서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요. 퀄컴에서 릴리즈한 공개된 사이트에 있는 부팅 과정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문서를 굉장히 잘 작성하기로 유명합니다. 퀄컴 레퍼런스 문서 또 여러 팹리스 업체 분들이 참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칩셋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많은 다양한 개발자 분들이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EL0, EL1, EL2, EL3가 있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퀄컴 칩셋은 ARM 기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ARM 아키텍처 용어거든요. Exception Level 3, Exception Level 2, Exception Level 1, Exception Level 0입니다. 달리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 ARM 아키텍처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아셔야지 이 부팅하는 과정에 대한 문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이어그램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원을 인가했을 때 부팅을 하는 그 실행 흐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PBL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XBL로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가서요. 이런 식으로 부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 콘텐츠의 주제가 이제 부트 시퀀스, 부트 로드가 아니고 여러분이 업무를 이제 진행하실 때 칩셋이 바뀔 때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릴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팅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콜드 부트 플로우는 요 링크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 링크는 제가 이 영상의 아랫부분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부팅을 하게 되면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로딩이 되는가. 부트로더죠. 여기 보시면 PBL, XBL 같은 경우는 퀄컴이 구현한 부트로더입니다. PBL, XBL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트로더의 컴포넌트는 각각 칩셋 업체마다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팅하는 과정의 실행 흐름을 나타내는 이런 다이어그램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서가 없다면 달라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메모리 맵을 요청하셔야 돼요. 메모리 맵도 요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맵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리눅스 커널이나 부트로더가 어떤 피지컬 메모리 올라가는가 그리고 현재 인베디드 시스템, ARM이나 리스크5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메모리 맵드 I/O 방식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어합니다. 메모리 맵드 I/O 같은 경우는 그 특정 퍼리퍼럴 디바이스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를 설정할 때 마치 물리 주소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바꿔주게 되면 이 퍼리퍼럴 디바이스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가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현재 거의 대부분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메모리 맵드 I/O 방식으로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맵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요 퍼리퍼럴의 스펙막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PDDR, I2QC, UART, 파워 도메인 이와 같은 각각 컴포넌트에 대한 대략적인 스펙을 여러분이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펙이 뭐 성능이 얼마큼 나오는지 여러분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어떤 ARM 프로세서를 사용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코어텍스 A53 프로세서 사용하는가 혹은 코어텍스 A78 프로세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그런 스펙도 여러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실전 프로젝트에서 이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트레이스 32 JTAG에서 캐시 디버깅을 여러분이 하셔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캐시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디버깅을 하려면 그러면 해당 ARM 프로세서가 이 해당 기능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ARM 프로세서를 이 칩셋에서 사용하는가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인데요. 플래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칩셋 업체마다 이미지를 빌드하면, 부트로드 이미지를 빌드하면, 커널 이미지를 빌드하면, 혹은 시스템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이미지를 타겟 보드에 어떻게 다운로드 하는지, 플래시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툴과 문서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티션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완제품을 개발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파티션 테이블을 추가해서 뭐 팩토리나 혹은 제품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이 파티션 테이블에 추가해서 저장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티션 테이블을 이 고객사 입장에서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나중에 제품 개발하실 때 굉장히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문서 내용을 점검하셔야 되냐면 디버깅 툴입니다. 이 칩셋 업체마다 제공하고 있는 디버깅 툴이 달라요. 어떤 칩셋 업체 같은 경우는 이거 보세요. 뭐 퀄컴 예시인데 이 PB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PBL에서 XBL로 넘어갈 때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디버깅을 할 수 있는 툴이 있거든요. 뭐 너무나도 유명한 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QPST 같은 툴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칩셋 업체 같은 경우는 부트롬에다가 가장 마지막에 실행이 된 그 코어의 레지스터를 저장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칩셋 레벨에서 지원하는 디버깅 툴이 또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JTAG에 잘 붙는지, 트레이스 32 JTAG으로 잘 부트로드 어태치가 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트레이스 32나 JTAG 관련된 툴의 사용법을 잘 모르신다면 MD 스태크라든가 관련된 업체를 컨택하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아예 해당 칩셋에서 JTAG을 지원하는지, 당연히 지원하겠죠. JTAG이 없는 저는 칩셋을 본 적은 없지만, 하지만 JTAG을 활용해서 디버깅이 되는지도 여러분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빌드 가이드입니다. 지금 대부분 욕토 빌드 시스템을 활용해서 빌드 하시는데, 빌드할 때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빌드할 때 어떤 컴파일러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빌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해야 될 패키지가 어떤 패키지인지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빌드는 리눅스 환경에서 빌드가 되기 때문에 빌드 스크립트라든가 혹은 빌드할 때 실행이 되는 파이썬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 리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지 퍼리퍼럴 리스트에 대해서 점검하실 필요도 있는데요. 제 팹리스 업체에서는요, 이 다양한 스토리지 디바이스, 즉 뭐 DRAM이라든가 혹은 eMMC, UFS를 그 해당 칩셋에 올려서 해당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해당 칩셋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러면 해당 칩셋에서 올라가서 테스팅이 된 이런 DRAM이라든가 eMMC, 벤더 업체와 관련된 정보도 칩셋 업체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 정보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제품 개발 업체 간주를 봤을 때 이 상태에서 그 DRAM이라든가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이제 다른 벤더의 디바이스, 새로운 벤더의 디바이스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DRAM이나 eMMC나 UFS 같은 경우는 이 칩셋 업체에서
충분히 테스트가 돼야 돼요. 이 칩셋과 인터워킹하면서 제대로 테스트가 됐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테스트가 안 된 스토리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이 제품 개발하실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칩셋 벤더가 하이닉스의 D램이라든가 삼성 D램, eMMC를 사용해서 충분히 잘 칩셋이 동작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해당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한 번도 이제 이 업계에서 한 번도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그 D램이라든가 eMMC 사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때는 해당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해당 칩셋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할지 100% 개런티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좀 완화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그 해당 칩셋에서 테스트가 완료가 된 스토리지 퍼리퍼럴 리스트도 한번 여러분이 요청해서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 팀이 이 작업을 진행할 텐데 이 내용도 여러분 한번 문서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이제 길어졌는데요. 약간 첫 번째 파트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이제 불링업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